안녕하세요. 장감중학교 2학년 학생들, 닉네임으로 와방쌤입니다. 선생님이 3학년용 영상을 찍다가 실은 2학년들은 이번 시험 범위도 적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3학년들 찍어줬는데 우리 2학년들 학생들의 그 영상이 없으면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하나 더 마련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미리 2학년들하고는 이야기를 못 나눴기 때문에 선생님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제 장광수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 급하게 나간다고 조선사 부분을 좀 대충 가르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마지막 부분인 조선사 파트를 약간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더불어서 특히 1반, 2반, 4반 선생님하고 수업 듣는 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선사는 약간 교과서 페이지를 섞어가지고 학습지를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조선사 부분만 교과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스킵을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구독 해놓으시는 편이 좋겠죠. 자,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들 알다시피 조선은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라는 사람, 고려시대 때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진사대부의 한 인물이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만든 국가가 조선이라는 국가가 되겠고요. 약 500여 년간 유지가 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 500년간 유지되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층별로 시기를 좀 특징을 나눠서 봤듯이 조선 역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500년의 역사를 고려와 마찬가지로 4개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요 4시기 중에 가장 앞에 조선의 기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성되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 시기가 태조 이성계로부터 완성을 했다. 성종까지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까지 주요 임금들이 몇 명 있는데요. 이 임금들을 중심으로 통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어떤 임금들이냐? 일단 빼놓을 수 없겠죠.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있고요. 이 태조 이성계의 속을 빡빡 썩여가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 조선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태종, 이방원. 자, 그리고 이 태종의 아들이었죠.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니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임금 세종대왕께서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었다. 역시 아빠 속을 결국 썩이게 되네. 아빠가 의도한 게 아닌데 자신의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됐던 사람 세조가 있고요. 자, 이 세조의 손자가 되는 마지막 성종. 요 5명이 가장 조선의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임금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씩 업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태조 이성계 말이 필요 없죠. 이름에서 등장해요. 태조. 요 이름 아무나 붙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바로 건국자라는 의미죠. 자, 그럼 태조는 어떤 식으로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느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실은 원래 태조 이성계는 처음에는 그닥 역할이 없죠. 원래 조선을 만드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1, 2, 4반 수업할 땐 얘기를 했는데요. 건국자가 이성계이긴 하지만 실제 조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이성계가 아니라 바로 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도전적인 의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도전 의식에 불탔던 사나이.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정도전은 바로 고려 말기에 등장했던 신진사대부라는 계층이죠. 자, 이 신진사대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고려 말기 원액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던 왕, 나라를 좀 바로 세우려고 했던 왕, 공민왕 때 여러 개혁 장치들이 있었고요. 이때 공민왕의 파트너였던 신돈과 함께 만들어진 업그레이드 됐던 교육기관,
성균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거 교육기관 다시 운영했다고 다시 중자를 써서 보통 중령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성균관 중령이라는 개혁 과정에서 이 성균관에서 유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웠던 성리학이라는 유교를 공부하면서 등장한 세력들이 바로 요 신진사대부가 되겠고요. 자, 교과서에 나온 이색이라든가 그 유명한 정몽주, 그리고 여기 주인공인 정도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신진사대부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신돈과 함께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신돈도 제거되고 공민왕도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개혁은 흐지부지 되게 되고요. 자, 우왕 시기 이인임이라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고려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이 우왕이라는 왕은요,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다고 했죠. 나라를 이끌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역시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고 있던 권문세족이라는 놈들이고요. 특히 이인임이 핵심 인물이었죠. 두 번째가 외구 문제예요. 홍건정도 홍건정인데 특히 우왕 때는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요것 때문에 고려가 굉장히 타락하고 혼란해지게 됩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져요. 자, 이걸 보면서 많은 신진사대부들이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든 개혁을 해서 고려를 치료를 해야겠는데. 근데 이 중에 일부 이제는 치료하기 늦었어. 고려란 나라는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한 애들이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신진사대부는 여전히 고려가 개혁하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세력을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렀고, 반면 아니야. 치료 걸렸어. 이제 방법 하나야. 고려 멸망, 즉 영모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급진파 사대부, 책에 따라선 혁명파 사대부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요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급진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 주인공 정도전이 되는 거고요.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정몽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이 둘은 어렸을 때 함께 어울렸던 중마고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근데 그 두 친구가 서로 다른 뜻을 가져요. 하지만 둘의 목적은 같죠. 목적. 누가 잘 살아야 돼. 누가 살아남아야 돼.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몽주는 고려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고, 정도전은 고려로는 안 돼.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선 고려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돼. 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었는데 안타까워요. 친구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그러다 보니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새 나라를 세울 때 꼭 필요한 거, 이 당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나라를 만들려면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머리는 갖추고 있는데 뭔가 민중들을 휘어잡을 카리스마, 인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있을까 찾아본 거죠. 근데 이 후보가 마침 딱 둘이 보여요. 바로 당시 홍건적, 특히 외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 그 중에서 탑2였던 최영과 이성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눈이 좀 더 갔던 건 이성계였다라는 거. 왜냐면 이성계 역시 고려 사회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 그 전까지 듣보잡이에요. 함경도 출신의 촌놈. 때때로 어떤 역사가들은 여진족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한미한, 굉장히 모자란 집안. 이거 흑수저도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흑수저 오브 흑수저였던 사람이 이성계고요. 단 하나, 싸움 실력. 특히 우리 이성계는요. 활을 무지무지 잘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사람이 이성계예요. 자, 그런데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오로지 능력 하나. 이거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 같으면 능력 잘 났어. 당연히 쭉쭉쭉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계는 초창기에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고려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가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따위가 무슨 장군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성계는 무시를 초반에 많이 받게 되고요. 이걸 구조해줬던 사람이 최영이에요. 쟤 진짜 잘 싸우는데 뭐냐, 왜 저렇게 왕따 당하고 있어, 왜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어, 얘 데리고 와. 그래서 이성계를 키워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최영이고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런 부분에서 최영 눈에 못 들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병줄 쫄딱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열받죠. 내가 능력이 이렇게 출중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 고려 사회가 과연 이런 사회가 정상인 건가?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도전하고 뜻이 맞았던 거죠. 고려는 무너져야 돼. 이런 공통 요소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이 최영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당시 권문세족 짱이었던 이인임이라는 놈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성계가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당시에는 이성계가 뭐 왕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야심을 대놓고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일종의 역모잖아요. 그걸 누가 대놓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영 밑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많이 보여주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세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정몽주도요. 온건파사 대부인데 이성계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러브러브 하트 요런 관계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몽주, 정도전에 포함한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 세력이 힘을 합쳐서 썩은 고려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직까진 이성계도 개혁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줘요. 실제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성계가 결국 위화도 회군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결과 이성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특히 고려 마지막 왕, 최종적으로 공양왕을 세우게 되면서 실질적인 고려의 주인이 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전까진 정도전, 정몽주, 이성계가 한 팀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키고 위대했던 장군 최영을 죽이고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몽주가 드디어 이성계의 본심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고려를 살리려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고려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몽주가 급격하게 라이벌이 돼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몽주를 제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정도전도 이성계도 아니었어요. 정도전은 절친이잖아요. 친구였고요. 이성계도 실은 최영 죽이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심했거든요. 정도전을 포함해서 정몽주라는 위대한 대학자를 내 편으로 꼬드겨서 어떻게든 조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성계는 생각했기 때문에 죽일 생각을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몽주는 끊임없이 정도전과 이성계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걸 보고 답답했던 사람. 아니, 내 편 안 될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아빠랑 스승님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지? 바로 이성계가 당시 가장 아껴했던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후에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때부터 뜻이 확고해요. 이방원은 이성계 아들 중에도 유난히 똑똑했던 아들이에요. 이성계가 사랑했던 이유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성계는 깡촌 출신 촌놈이에요. 흑수저고요. 굉장히 집안 못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 제대로 하기 어려웠겠죠. 이 사람 진짜 순수하게 무력의 힘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싶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못 나왔어. 너는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켜줄 테니까 제발 공부만 하렴. 이런 부모님 경험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려나? 선생님 부모님이 딱 전형적인 그 케이스였거든요. 엄청 공부를 아들들한테 시키는데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성공을 했던 아이가 이방원이고요. 유일하게 이성계의 8명 아들 중 당시 고려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성균관에도 들어갔었던 유능한 똑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함경도에 머물다가 개경으로 올라올 때도 가장 처음으로 데리고 왔던 아이가 바로 이방원이었고요. 평소에도 자기가 왕이 되려는 계획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이방원들은 아버지에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내가 왕으로, 멋진 왕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내가 꿈꾸는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내 힘이 강해져야 돼. 내가 결국 왕이 되고 말 거야. 아빠가 나 지금 되게 사랑하니까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이방원 나름대로 꿈을 꿔요. 근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실제 본인의 성균관 시절 스승이기도 했던 정몽주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몽주를 제거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성계는 왕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성계와 이방원의 사이가 크게 갈라집니다. 감히 이놈의 새끼가 아빠 말도 안 듣고 아빠한테 묻지도 않고 선생님을 죽여!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이방원은 몰매를 맞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방원이 살짝 위험해지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태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태조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태조는 이 왕이 되기 전 자신의 세력에 힘을 쌓기 위해 공양왕 시절에 개혁을 하나 시도했죠. 그 개혁이 바로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이고요. 당시 토지를 고려 말기 누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권문세족이 싸그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 불법적으로 대부분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몰수해서 원래 토지를 가져야 될 사람, 즉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 특히 당시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 관리들 신진사대부거든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토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개혁을 했던 법이 과전법이고요. 그래서 과전법은 모든 토지를 몰수하기 시작합니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농장을 모두 국가가 몰수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토지를 나눠주느냐? 당연히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요. 왜 관리들에게 나눠주겠어요? 월급이죠. 일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 월급 받아야지 하고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데요. 단 특징이 있죠? 어떤 관리들에게 주느냐? 당연히 지금 일하는 관리들, 현직 관리들에게도 토지를 주고요. 단 여기서 주의사항, 누구에게 또 토지를 주느냐? 그동안 애썼다. 이전에 관리였던 사람, 이제는 은퇴한 사람들, 사직서 쓴 사람들, 이런 전직 관리들에게도 토지를 줬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과전법의 특징입니다. 전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줬다라는 거고요. 요건 분명 시기적으로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시기고요. 그래서 왕으로 치면 공양왕의 업적이라고 쳐줘야 되지만 공양왕 자체가 이성계의 허수아비였죠. 실제로 이건 이성계의 업적이라고 그래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해요. 과전법은 조선시대에 개혁된 거라고. 아닙니다. 개혁 시기는 고려고요. 자, 하지만 업적은 태조의 업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로 힘을 쌓아 반대파 정몽주도 죽이고 드디어 태조는 왕이 됐어요. 나라를 세웠죠. 나라 이름을 지어줘야겠네요. 그 이름이 조선. 조선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수도도 조선에 어울리는 수도로 바꾸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의 수도이기도 한 서울. 당시 이름으로는 한양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때때로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도 그랬지만 한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삼국시대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한양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수도라는 의미의 경자를 따와서 경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경성 스캔들이라고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세대 차이죠. 네, 아무튼 한양, 한성, 경성이라고도 한때 불렸던 지금의 서울, 이곳이 새 수도로 지정이 되고요. 자, 요런 게 태조의 업적인데요. 실제로는 앞서 말했듯이 요런 아이디어는 몽땅 태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태조는 할 줄 아는 거 싸움이다라고 했죠. 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머리는 없는 거죠. 싸움머리는 있어도 전략 전술은 잘 써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뭔가 법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요건 태조 머리론 좀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요 업적은 전부 태조의 측근이었던, 결국 태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공로였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 이 정도전, 그러다 보니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무리 조선이란 멋진 나라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이성계가 다행히 자기 뜻을 따라줬기에 망정이지 왕 성깔이 개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혹은 왕이 못난이라든가 머리가 못났다든가 인성이 더럽다든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도전은 아이템 얻어요. 결국 이렇게 왕이 엉망인 사람이 즉위할 수 있는 이유, 왕은 다른 것도 따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핏줄이거든요. 핏줄. 혈연에 의해서 나라의 책임자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 핏줄만 타고났으면, 내가 왕의 핏줄이면 인성이 거지 같아도, 머리가 죽을 듯이 나빠도, IQ가 막 한 자리여도 그래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라가 힘들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핏줄에 의해서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왕이 즉위할 수도 있는데 이 왕권이 강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정도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은 약한 게 맞다. 오히려 이 왕을 보필하는 자신과 같은 신하들,
재상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도전 당시에 나름의 법전을 만들거든요. 조선 경국전이라고 몰라도 돼요. 이 법전을 만들 때 실제로 왕은 너무 권력이 세면 안 돼 라는 걸 실제 자기가 뜻을 밝혀요. 그러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태조 입장에서도 이 정도전의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조는 당시 정도전의 말이면 감자에서 고구마가 난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신뢰를 했어요. 삼봉선생하고 정도전 호를 부르면서 굉장히 신뢰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태조 교과서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업적만 고르는 거예요. 과전법에라고 불리는 토지제도 개혁이 있었고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들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정도전과 함께 재상 중심 정치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정도전의 뜻에 맞춰 정도전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 성리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유교 중심의 사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는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해요. 불교는 당시 타락했기 때문에 정도전은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쓸 만큼 불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몰려나기 시작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불교가 아예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너 교회 다니지 마. 앞으로 부처님 믿어. 한다고 사람 마음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 자체가 성리학 중심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어쨌든 성리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런 업적을 만들게 되고요. 또한 조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조선에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명나라와도 대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사실, 태조는 자신이 죽였던 최영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당시 정도전과 함께 요동정벌을 계획했었다는 거. 왜냐? 명나라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이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야. 니네가 함부로 간섭할 생각하지 마.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장군답죠?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게 태조의 업적들인데, 자, 이 업적 중에서 나머진 그렇다죠. 유난히 이 업적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바로 요 재상 중심 정치라는 업적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나만의 야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 조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보이겠어. 야망이 있었거든. 그러려면 신하가 강해야 돼요. 자신이 강해야 돼요. 자기가 강해야 되거든.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국왕 중심의 정치,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방원이 이런 야망이 있다라는 걸 정도전이 알고 있었어요. 눈치 깠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주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도전이 은근히 나중에 가면 대놓고 이방원을 견제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후계자를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성계에겐 무려 8명의 왕자가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 6명은 원래 본처였던 함경도에서 촌노민 시절에 결혼했던 한씨라는 부인의 소생이었고요. 이방원도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여기서 5째예요. 반면 이 한씨가 골골거리고 이제 막 이러고 해서 권력을 얻는 중에 이성계를 왕으로 서포트하는데 내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강씨라는 세 부인을 맞이하면서 얻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뒤늦게 낳았죠. 그러니까 이 좀 순수했던 깨끗했던 아직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솔직히 당시 왕이 됐어야 될 가장 롤모델에 해당하는 능력남은 솔직히 이방원이었고요. 그런데 5째요. 중간한테 왕위를 물려주면 나라 초반에 혼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렇게 아들이 많아, 애매해, 이럴 때 솔직히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제일 안전하냐? 첫째예요. 늘 그렇듯이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오 마이 갓, 이 첫째가 이름이 방우였을 거야. 이방우였는데 고려 충신이었어요. 고려에 뼈를 묻겠다. 난 아빠처럼 멋진 장군님 돼가지고 고려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있던 파릇파릇한 청년이 이방우란 사람인데, 내가 충성하려는 고려를 누가 멸망시킵니까?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실망이야 이러면서 얘가 가출을 해버려요.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뭐 산적이 됐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냥 뭐 떠돌이 생활하다 죽었다는 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가출을 해버려요, 야 첫째 놈이. 그러니까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계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책사이자 든든한 똑똑이 친구인 정도전에게 후계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고요. 자, 정도전.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바라던 이방원을 내세울 수가 없겠죠. 오히려 왕권이 약해지려면 왕이 어린 편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 마침 이성계가 매우 아끼고 사랑하던 강씨의 아들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것도 가장 어렸던 막내, 이름 웃기죠. 방석이가 이 과정에서 왕세자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정도전만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강씨라는 이 부인의 역할도 컸었죠. 여보, 내가 당신 왕 만드는데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내 아들들한테 왕 안 줄 거야? 끊임없이 강씨가 쫄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서 이성계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죠. 아직 10대였던 한참 어린 꼬맹이였던 방석이에게 물려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방원이 열받죠. 내가 자기 아빠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결국 방원이가 동생과 정도전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왕자가 일으켰던 난 왕자의 난이 되겠는 거고요. 뭐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 왕자들끼리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피투성이 싸움을 해요. 이게 바로 왕자의 난인데요. 크게 2회 발생을 하죠. 첫 번째 왕자의 난이 바로 그 유명한 정도전과 이방석이 살해됐던 이방원이 일으켰던 게 1차 왕자의 난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태조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된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방원이도 눈치가 있죠. 이대로 왕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백성들이 쌍욕을 할 거 아니에요. 왕 되려고 동생 죽인 쓰레기 같은 놈. 왕 되려고 지 스승도 죽이는 나쁜 새끼. 그렇게 욕먹을 거니까 자기가 왕위에 안 올라요. 그러면서 첫째 형님이 없으니까 둘째 형님한테 왕위를 넘기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정종이에요. 근데 정종은 아이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방원의 꼭두각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 결국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방원이 그리고 왕세자 자리에 또 오르게 되고요. 이걸 보면서 뭐야, 다섯째가 우리 입장에서는 끝물에 속하는 애가 이렇게 힘 좀 있다고 쥐가 막 다 해먹네? 이걸 보면서 불평불만했던 넷째 형님 방간이었나? 야가 이제 방원이를 치려고 해요. 이게 2차 왕자의 난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원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방원이가 당한 건데 어쨌든 승자는 이방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 정종이 에이씨 내 동생 무서워 하면서 왕위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태조 이성계 업적 다시 한번 볼게요. 과전법, 토지제도 개혁이 있었고요. 전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었죠.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고 한양을 수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정도전과 함께 재상 중심의 정치, 성리학 중심의 사회, 그리고 명나라와 대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왕위는 정종을 거쳐 태종 이방원에게 넘어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태종 이방원 업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활동으로서 왕자의 난을 거쳤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피투성이 손에 피를 흘려서만 가면서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종 이방원은 머리 무지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유일하게 과거에 합격했던 이성계의 가장 똑똑한 아들이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국왕 중심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리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 권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보니까 당장 자기가 왕자의 난에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 자신에겐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이 군사들을 먹여 살리고 충성을 보장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재정,
돈의 힘이 필요해요.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업적을 만드는 거죠. 자, 먼저 군사력을 확보해야 돼요. 오로지 남한 병사를 가져야 돼. 다시는 제4의 왕자의 난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에 당시 누군가 개인적인 병사를 가지고 있는 걸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이 개인 병사를 한자로 사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즉 사병이란 사병은 모조리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병을 모조리 누가 가지게 되느냐? 왕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병사를 가져라? 왕만 병사를 가져라. 국왕만이 군사력을 소유한다. 라는 원칙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업적을 흔히 사병혁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돈을 확보해야 돼요. 국가에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이고요. 결국 이 세금을 내는 백성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만든 법이 교과서 사진에도 있는 호패법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패를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요즘에 주민등록제도에 해당하는 게 이 호패법이고요. 이 호패를 차려면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집 어디에 살고 있고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성별은 뭐고 이름은 뭐고 싹 이제 국가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연령대 성별, 이런 인구수 같은 걸 정확하게 인구조사하는 사업이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 인구가 어떻게 세금을 거둬야 될지, 어떻게 군역을 부과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합니다. 두 가지가 바로 태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방원은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이루게 됩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왕권을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왕권의 걸림돌이 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방원은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거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역할했던 왕자의 난 때 함께 활약을 했던 공신 세력. 그리고 실은 이 왕자의 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다가 역시 이방원도 마누라 도움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왕비예요. 민씨라고 왕비인데 이 왕비 집안 사람들, 이 왕비를 포함한 왕비의 오빠, 아빠들이 굉장히 이방원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걸 공신이죠. 다 죽여버려요. 왕비 눈에 피눈물 뽑죠. 그러면서도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이란 말도 있고, 민씨를 견제하기 위한 말도 있는데, 그래서 후궁도 되게 많이 들여요. 마누라가 속 엄청 썩었겠죠? 엄청 빡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신 다 죽이고, 외척 다 죽이고, 이래가면서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왕권, 이제 누구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죠. 자, 당시 이방원은 그래도 금술이 나쁘진 않았나 봐요. 아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요. 이 민씨와 사이에서만. 아니구나. 민씨와 사이에서는 3명이 있고 후궁하고 해가지고 한 4-5명 정도 아들이 있었는데 이방원은 자기 아들들이 다시는 이런 왕자의 난 같은 걸 겪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려면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제일 안전하겠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정실 왕비 소생의 첫째인 거죠. 그래서 이 민씨가 낳은 3명의 아들, 첫째 양령, 둘째 효령, 셋째 충령, 요 셋 중에 양령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령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미 왕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왕세자로서 필요한 끊임없는 공부와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령대군이 어린 시절부터 왕세자로 꾸준히 훈육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태종 이방원은 늘 아들들을 경계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같이 지금 동생들 죽여가면서 왕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얘를 왕세자로 책봉됐어도 혹시나 둘째가 욕심을 가지고 혹시나 셋째가 욕심을 가지고 형을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령을 끊임없이 왕세자로 교육시키는 한편 효령과 충령이 끊임없이 다짐을 받았다고 해요. 아들들아, 니네가 뭘 해도 다 좋은데 무슨 짓을 해도 좋아. 그래도 다 좋으니까 아빠가 다 용서해주고 다 방어해줄 테니까 제발 정치에 대한 욕심만은 가지지 말렴. 왕세자 자리 욕심 가지지 말렴. 이걸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태종 이방원도 참 아들들한테 속을 많이 썩은 게 아버지 속 썩인 그 딱 보복을 당하는 거죠. 정작 정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됐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됐던 양녕은요. 할아버지를 똑 닮아서요. 무력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냥. 혹은 아빠 닮아서 여자도 되게 좋아해서요. 여색을 엄청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좀 가만히 진득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냥하러 가고 여자 밝히러 가다가 여자 때문에 스캔들도 엄청 터져요. 전혀 모범적인 왕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반면 둘째 효령대군 같은 경우 아빠 정말 정치만 아니면 다 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당시 정도전 태조 이성계 때부터 금지하고 있던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스님 됩니다. 승려가 돼버려요. 오마이갓, 아빠가 진짜 돌아가시겠죠. 아빠가 유교의 국가를 만드는 상징이 되는 사람인데 아들이란 사람이 유교랑 반대되는 걸 따르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알이 셋째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셋째. 아빠 정치만 아니면 되죠? 끊임없이 독서를 해요. 공부를 무지 좋아했던 사람이 충녕대군이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치랑 관련 안 되는 종류의 공부를 시키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충녕대군은 일단 독서를 무지 많이 했다고 해요. 한 번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100번씩은 읽어야 독서를 했다라고 의미를 여겨서 100번을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고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책 읽는 거 말고도 음악, 미술, 이런 것들 막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충녕대군은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문화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세종대왕은 음악 쪽으로도 업적이 되게 많아요. 과학 쪽도 훈련을 시켜서 과학 천문학도 관심이 많고요. 그냥 온갖 분야를 다 섭렵한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천재가 돼버리니까 얘가 왕이 되면 얼마나 잘할까. 신하들도 아빠도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찾아가기만 하면 조용히 앉아서 책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가만히 책 앉아서 읽고 있어 보세요. 부모님이 엄청 흐뭇해할걸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녕보다는 충녕이 왕감으로 맞지 않나, 왕의 제목이지 않나 여론이 들끓게 되고요. 특히 당시 양녕이 이 여자 문제로 스캔들을 여러 번 터뜨리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 그 학습지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결국에는 양녕은 폐위가 되게 되고요. 이 충녕이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와 다르게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업적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업적을 하게 되고요. 세종대왕이 왕위로 즉위하는데 얘들아, 보통 다음 왕이 즉위요. 전왕은 어떻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쵸? 보통 죽어서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초기 예외예요. 얘들아, 태조도 죽기 전에 왕자의 난을 보면서 에이 짜증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고요. 정종, 동생 무서워. 역시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줘요. 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를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물려줘요. 왜냐면 아들까지도 완벽하게 강력한 왕권에 물려받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즉위 초에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가져야 될 군사권을 태종이 가져간 채로 태종이 군사권을 제외한 나머지만 너해 하면서 물려주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종이 군사권을 가져가요. 세종은 군사, 무력과 관련된 업적을 쌓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래 좋아했던 공부하는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쌓게 되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공부하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요. 그게 교과서 조금 뒤에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경연제도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공부를 하면 너무 늦어. 왕이 되기 전부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세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연제도예요. 그래서 경연, 서연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이거 만든 거 자체는 앞에서 만들었는데 이 보다시피 앞에 왕들은 이 힘을 주로 쓰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경연서연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연서연 제도는 세종대왕 때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이 경연을 개최했던 신하들아 공부하자 외쳤던 왕이 세종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하들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데요. 당연히 이때 무슨 공부하겠어요? 성리학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리학 공부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성리학을 공부함으로써 성리학에 걸맞는, 유교에 걸맞는 이상정치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상정치는 실은 아버지가 원했던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에요. 너무 왕권이 강해지면 앞에서 보다시피 피투성이 나라가 되거든요. 왕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신하들, 형제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정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여기서 느낀 거죠.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근데 사람이 권력 싸움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풀어야 민주적이고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대화와 소통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신하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거죠. 세종대왕은 애민정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던 왕으로 엄청 유명해요. 그러니까 성군이라고, 세종대왕이라고까지 불리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특히나 더 세종대왕이 많이 열었던 게 경연이에요. 이 재밌는 게 경연은 원래 공부거든요. 신하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세종대왕은요, 독서를 한 번 할 때마다 100번씩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릿속엔 이미 모든 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읽었다 싶었으면 그 책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은 실제로 책을 덮고 몇 장에 몇 번째 줄에 무슨 내용이 있지 이것까지 다 꿰는 사람이 세종대왕이거든요. 더 이상 책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맹자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책 읽기 수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아니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회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얘들아 오늘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토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맹자님께서 얘기했어. 백성이 잘 살려면 백성을 위해서는 왕이 A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대.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이루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막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 신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하, 그런데 현재 우리 조선에서 B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B 정책은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수정하셔야겠는데요? 정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바꾸고 또 고치고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경연서연은 더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하들은 솔직히 공부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 전문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종대왕이. 그래서 만든 게 현명한 사람들을 집합시켰어요. 집편전이라는 기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편전, 현명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 정식 관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학자예요, 학자.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게 집편전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세종대왕은 거기서 배운 걸로 신하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업적이 뭡니까? 세종대왕 하면 제일 유명한 거. 그쵸. 한글이죠. 훈민정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요즘 새로 나온 썰 중에 하나는 훈민정음은 오로지 세종대왕이 일부 측근들, 왕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라는 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짱구 굴려가지고 머리 굴려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라고 하고요. 역대급 탑 클래스에 손꼽힐 정도로 배우기 쉬운 아주 과학적인
엄청난 문자가 바로 이 훈민정음이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문맹률이 높은 나라들에서 혹은 문자가 아직도 없는 나라, 문자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없는 나라에서 특히 앞장서서 배우는 문자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배우고 쉽거든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한 일주일쯤이면 그래도 가나다라 마와사는 다 뗀다라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잘 모를 뿐이지. 근데 의미라는 거 결국 쓰다 보면 익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 문자가 이 훈민정음이고요. 자랑해도 됩니다. 이걸 세종께서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신하들과 집현전 학자들과 소통하다 보니 백성들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건 백성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거 세금 제도의 문제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전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도 개혁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재정도 든든히 하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개혁을 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고요. 참고로 덕분에 세종대왕 시절 백성들은 좀 먹고 살기 편했을지 몰라도 신하들은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거. 세종대왕이 니네 월급 받은 만큼 일해라고 하면서 엄청 신하들을 들들볶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죠. 엄청 유명해요.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저나 제 나이가 보통 60만 돼도 당시에는 할배 오브 할배거든요. 당시 평균 연령이 40, 50대였으니까 평균 수명이. 그래서 60만 돼도 늙은인데 이 아저씨가 그때 한 50대였나?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를 좀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낸 거예요. 세종대왕이 생각해보겠네 하면서 사직서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그렇게 몇 년을 또 노가다를 막 굴러요. 세종대왕이 부려먹거든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전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습니까? 아직 그댄 팔팔하지 않나 또 세종대왕이 안 받아줘요. 이 아저씨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래요. 70대인가 80대인가 또 장수를 하셔가지고 하필 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부려먹음을 당했던 사람이 황희정승이에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지고요. 이 전세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중학교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책에서 그냥 전세제도 정비했다 끝인 거예요. 엄청 복잡해요. 근데 백성들은 이 복잡한 걸 통해서 합리적이고 불이익 없는 억울함 없는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이 복잡한 걸 익히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관리들은 뽕이 빠지는 거죠. 엄청 똥줄 탑니다. 힘들어 뒤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은 만큼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끊임없이 관리들을 닥달시키면서 그래 공부도 봐요. 그죠? 내 이제 관리 됐으면 조금 공부도 쉴만하건만 닥달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현전 학자들 와우 머리 다 빠져요. 그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공부하느라. 세종대왕 본인이 천재니까 야 할 수 있어. 맨날 이렇게 닥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웠다라는 거고요. 요런 업적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은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물려받고 싶어 했던 게 아들 문종이에요. 특히 세종대왕은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반대로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건강이 나쁜 바람에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여러 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 경험이 풍부했던 왕이고요. 그러면 아빠처럼 유교적 이상 정치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문종은 세종 판박이었다고 할 정도로 모범적인 왕이었고요. 엄청 인성도 좋고 학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엄청 유능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굴도 무지 꽃미남이 없다고. 당시 조선에 방문했던 중국 외국 사신들이 문종 얼굴을 엄청 칭송했다고 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림이 안 남아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문종이 무지 잘생긴 엄청 유능한 임금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착했어. 아빠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빠 죽고 엄청 울어요. 아빠에 대한 효심이 너무 극진해가지고 엄청 울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에 걸려 빌빌빌거리고 몇 년 안 돼서 죽습니다. 이 제일 안타까운 점이죠. 아빠 닮아서 건강이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이 문종이 정말 모범적인 제2의 세종이 될 수 있었던 왕이었는데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문종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짧게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아마 이름이 단종인 것 같아요. 짧은 단자를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종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고작 11살 나이에. 왜 이렇게 문종의 아들은 어린 걸까요? 그죠? 요 점이 또 한 번의 피를 부르네요. 실은 이 문종이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으려면 뭘 해야겠어요? 아빠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서연뿐만 아니고요, 아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들이 상당히 외로워져요. 이 세종대왕은요, 건강이 안 좋을만 했어요. 이렇게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데 후궁도 많고요. 부인 겁내 많이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조선 역사상 가장 아들이 많은 사람이 세종이고 자식이 많은 사람이 세종이거든요. 문종 포함해서요. 아들 겁내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수 내가 왕건은 기억하는데 세종당은 10몇 명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자식들 수가. 어쨌든 아들이 엄청 많고요. 심지어 아들들이 하나같이 능력이 유능해요. 뭐 둘째 수양, 셋째 안평, 뭐 그 중간에 단명을 하긴 하지만 뭐 광평대군도 그렇고 뭐 한글 만들 때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도 안평대군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한 왕자들이 엄청 많이 났는데 그럴수록 동생들이 훌륭하잖아요. 모범이 되려면 형이 엄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들은 안 찾아가요. 그 문종은요 무려 부인을 정식 부인만 3번 바꿔요. 왕비가 정식 세자빈이 3번 바꿔요. 심지어 2번째 부인은요 문종이 하도 안 찾아오니까 외로워가지고 나중에 궁녀랑 스캔들 나거든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었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들을 늦게 낳은 거죠. 그 늦게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 단종인 거예요. 늦종이 아들이에요. 근데 하필 이 아들을 낳다가 엄마도 죽어요. 엄마가 산후병으로 아들 낳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21살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유일한 보호자인데 이 보호자가 죽은 채로 아들이 왕이 오른 거예요. 근데 삼촌들이 하나같이 쟁쟁해. 왕위계승에 문제가, 그러니까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종은 자신이 굉장히 아끼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단종을 맡기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바로 김종서를 비롯한 여러 집현전 학자들, 요런 신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좌를 하면서 단종을 지키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김종서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왕자가 바로 둘째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둘째인데요. 실은 세종대왕은요, 한이 많았어요. 자기가 왕자 시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공부하면 정치의 뜻이 안 생길 수 없거든요. 정치하고 싶은데 숨겨야 됐었죠. 아빠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게 한이 된 거예요. 어머, 필기가 잘렸었네. 이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들들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종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한테 정치와 관련된 일을 많이 맡겨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형제 관계가 좋으면 문제 안 생길 거니까. 그리고 첫째가 솔직히 너무 유능하니까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양, 안평 뭐 뒤에 왕자들 다 막 하나씩 일을 해봐요. 그러니까 수양이 나 능력 쩌는데? 개 쩌는데? 정치해도 되겠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야심이 되게 많아요. 특히 수양대군요. 제일 롤모델로 삼았던 왕이요. 아빠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이고요. 이방원처럼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그런데 차마 왕위에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죠. 형이 너무 잘났잖아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능력이 훨배 떨어지는 경험이 전혀 없는 11살짜리 조카가 왕이 된 거예요. 걱정스럽죠. 아니야 될까 자기 걱정대로 국왕의 권력이 점차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인데 김씨의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수양대군은 사고를 치죠. 마치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여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김종서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개유년에 일어난 정치적 난리, 개유 정난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 김종서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을 죽인 수양대군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단종도 결국 숙부가 왕하세요 하고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요. 결국 얼마 후에는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왕위에서 쫓겨나 노산군이라고 불리게 되다가 나중에는 유배 생활 중에 사약을 받고 죽어요.
참고로 지금 영월이란 곳에 가면 이 단종이 유배에 당한 그 터가 유적지로 남아있는데요. 선생님 직접 갔었는데 그 약간 영월에 섬같이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갇혀 생활해요. 배가 없으면 탈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둬놓고 있는데 진짜 가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었던 앤데 11살짜리가 그죠. 이 왕 폐위됐을 때가 아마 폐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쫓겨났을 때가 거의 12살, 13살 그때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중1쯤 되는 애가 뭔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진짜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숙부한테 사약까지 받았으니까. 참고로 단종이 몰려나기 전까지 가장 좋아했던 숙부가 수양숙부, 수양대군 세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더 짠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한을 가진 수양대군 단종에게 물려받으면서 왕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되겠고요. 자, 세조는 롤모델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하더라? 군사력과 돈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고요. 정비 과정은 복잡하니까 역시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군사제도 정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법이 직전법이죠. 자, 무슨 전법? 이름이 비슷하죠. 앞에 나왔던 태조 이성계의 과전법을 개혁한 게 바로 요 직전법이고요. 즉 직전법은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세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아빠가 이미 전세제도 개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조는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과전법, 전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현직 관리가 토지를 받는 거, 월급 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상하더라? 뭐 때문에 땅이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전직 관리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은퇴했는데 지금 일하는 거 아닌데 왜 월급 주는 거야? 세조는 이걸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조치 때문에 그 관리들이 죽은 뒤에서야 이제 토지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관리 아들이 또 관리가 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직업 되물림 많이 되잖아요. 이 시기는. 그러고 보니까 사실상 토지가 반납이 안 돼요. 그 아빠 땅을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가진 땅이 점점점 모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세조가 전직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를 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지금 일하는 관리들, 현직 관리만 혁이라고 적었네. 현직 관리만 토지를 받아라 라고 만든 게 직전법입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 결국 세조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세조가 지금 앉혀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왕의 토지, 국가의 토지로 몰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을 확보했던 사람이 세조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수립해요. 그런데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없게, 혼란한 일이 없게 나라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세조는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질서, 원칙이 있어야 돼. 이 원칙이 바로 법이죠. 그래서 세조는 이 법전 편찬의 계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별표를 쳐야 돼. 아주 유명한 법전이죠. 경구대전이라는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통치질서의 기초를 마련한 아주 유명한 대단한 법전이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앞서 다른 시대는 보통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태 때는 대비를 합니까? 하면은 보통 중국 거를 그대로 흉내냈던 것과 다르게 세조는 조선만의 방식, 조선인을 위한 방식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는데요, 얘들아. 한나라의 기본 질서가 되고 원칙이 되는 법전입니다. 쉽게 만들 수가 없겠죠? 엄청 오래 걸려요. 그 과정에서 세조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조가 결국 경국대전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편찬의 시작인 거예요, 세조는. 시작만 했을 뿐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죽어요. 그래서 이 완성을 이어간 왕이 누구냐? 바로 완성해서 이름이 성종이죠.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인데요. 그럼 세조의 아들은 어디 갔나요? 그죠? 자, 세조는 당시 왕비로부터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들이 세자 시절에 죽어요. 여기에는 그 단종 엄마,
그 아이 낳다가 죽었던 엄마의 저주가 있다라는 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썰이고요. 야사죠, 야사. 둘째가 예종이라는 왕인데 대단한 왕이요. 11살 때 아버지가 돼요. 11살 때 애 낳았던 엄청난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안 있어서 죽어요. 그러면 금방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이 계승 후보가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누구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느냐? 예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죠. 아까 보시면 11살 때 애 낳았던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11살 때 낳았던 첫째는 결국에는 이제 너무 빨리 낳아서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일찍 나으니까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금방 죽고요. 예종이 뒤늦게 왕이 되고 나서 늦둥이를 하나 낳는데, 그러니까 예종이 죽었을 때 이미 그 꼬맹이가 3살밖에 안 돼요.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말고 몇 가지 원인 때문에 더해서 결국에는 이미 먼저 죽었던 첫째 왕자가 낳았던 두 아들이 왕위 계승 후보에 오르게 되는데요. 얘들아, 그럼 몇째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쵸? 첫째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좀 권력 다툼 이런 게 섞이게 되면서요. 둘째가 왕이 올라요. 이게 성종이고요. 그러니까 성종은 어떻게 보면 왕위 서열에서 굉장히 뒤 후보에 있던 사람인데 3순위잖아요. 이미 앞에 1순위, 2순위가 있었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3순위 왕이 오르다 보니까 왕으로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렇다 보니 왕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종이 어린 나이 초반기 때는 바로 왕으로서 일하지 않고요. 세조의 부인, 당시 대왕대비죠. 대왕대비가 흔히 수렴첨정이라고 하는 대신 정치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틈을 타 왕으로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왕으로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세종대왕 때 활성화됐던 경연과 서연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이 경연과 서연은 당시에 원래는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경연과 서연, 신하들하고 소통하려고 만들었지만 이건 좋게 말하면 소통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왕의 결정에 신하들이 참견할 수 있는 장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세조 입장에서는 이 경연서연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연서연을 당시 세조 때 폐지가 됐던 상태예요. 특히 세조가 이 경연서연을 결정적으로 폐지해야겠다 맘먹었던 게 이 경연서연 때 집중적으로 참여했던 학자들이 누굽니까? 집현전이죠. 이 집현전 학자들이 문종으로부터 누굴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죠? 그쵸? 단종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단종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 집현전 학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요. 단종 복위 계획,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조한테 딱 걸려요. 결국 영모죠, 이거 일종의. 그래서 영모 사건이 딱 걸리면서 집현전 학자들이 대거 죽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요걸 흔히 이때 6명의 신하가 단종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해서 사육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육신의 난이라고 또 불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 입장에서 영모를 일으킨 기구가 되는 거예요. 집현전 폐지시키게 되는 거고요. 집현전 학자들이 활약했던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에는 걸림돌이 되는 경연서연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 업적을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세조는 개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이용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제도를 정비한 사람이고, 재정 확보를 위해 직전법을 실시를 했었고요. 자, 반대로 없앤 거, 경연, 서연, 집현전은 없앴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선의 기초법전인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 단 완성을 하지는 못했던 사람이 세조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왕이 됐던 성종에게는 이 경연서연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종은 경연서연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부활시켜요. 그러면서 세종 다음으로 2순위로 경연서연을 많이 열었던 사람이 성종이고요. 그만큼 성종에게는 롤모델이 누구다?
할아버지 세조가 이방원을 롤모델로 삼았던 것과 다르게 그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성군이 되려고 했던 왕이 성종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경연서연 부활시켰어요. 이걸 함께 공부를 도와줄 학자들, 천재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부활시키고 싶었던 거 집현전인데요. 자, 그런데 경연서연은 죄가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집현전은 죄가 있었죠. 바로 자기 할아버지 세조를 몰아내려고 했던, 역모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던 게 집현전이에요. 집현전은 그대로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효거든요. 유교의 나라에서 불효 저지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집현전은 그대로 부활하지 않고요. 집현전과 똑같은 기능을 가졌던 새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홍문관이라는 기구가 되겠고요. 학문 연구,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공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할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일, 경국대전의 완성을 가져왔던 사람이 성종이 되겠고요. 경국대전의 완성. 자, 그래서 완성을 했다. 이거 자체가 조선의 기본 질서, 조선의 정치 시스템, 특히 조선, 무슨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무슨 학문, 무슨 종교? 유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유교 중심의 모든 정치 질서, 통치 질서가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게 경국대전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느 나라를 그대로 뺏기지 않아도 되느냐? 중국을 그대로 뺏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조선만을 위한 조선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조선만의 법전이 나왔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법전이 이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의 기초 질서를 만들었던 왕들의 업적인데, 얘들아, 중간중간 이야기를 넣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자, 일단은 주요 왕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줬던 그 마지막 중간고사 대비 학습지를 보시면요, 요 업적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내용 확인하셨겠죠? 이거 보면서 이 강의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외 관계가 조금 남았는데 선생님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여러분, 영상 스킵하면서 보신 거 맞죠? 1시간 내내 보시면 좀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영상은 조금만 쉬었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끝.